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두고 인수위가 지금 계속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기 신도시 재정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선 이후에 일기 신도시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런 분석이 이제 민간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일기 신도시가 1989년 개발계획 발표하고 나서 1997년까지 조성된 일기 신도시인데요. 여기에 단지 수가 한 432단지 정도가 되고요. 가구 수로 보면은 29만 가구 정도의 규모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지적이지가 않고요. 상당히 많은 그 분포도를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의 주택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여기가 뭐 특정 지역만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값 상승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 역시도 서울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볼 때 주변 지역의 뭐 전세 가격이라든지 서울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게 수도권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인들을 항상 그 감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거의 한 30만 가구 정도의 규모가 되는 이런 지역에서 동향이라든지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라는 것은 좀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수치적으로도 나오는데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분당하고 일산, 평촌, 중동 3번 이곳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일기 신도시가 올해 대선 전까지만 해도 한 2개월 동안은 0.07% 정도 뭐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선 이후에 뭐 여러 공약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2개월 동안 0.26%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0.0. 이렇게 하면은 사실 와닿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 상승폭으로 보면은 약 한 3.7배 정도로 높아졌다 보니까 많이 상승폭이 올랐네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둔화세들이 강했거든요. 네. 특히 뭐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약세를 이어갔지만 뭐 용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그 용산 지역들 뭐 이런 것들도 뭐 1%대에서 0.39로 둔화가 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경기도 또 그랬는데 이 일기 신도시만 이렇게 상승폭이 3.7배 정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네. 결국 공약 그다음에 시장에 주는 신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져왔고 또 집값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신도시의 432개 단지 또 약 한 30만 가구의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시장에서 약간 뭐랄까 좀 신중하게 보지 않다면은 모르겠어요. 뭐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일기 신도시까지도 가서 거주하시는 물론 뭐 그 임대인들도 있겠지만 임차인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여기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간다면 또 이동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주거에 대한 그 거리라든지 출퇴근 거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이 5개 도시가 이제 일기 신도시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지역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올랐나요? 네,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많이 뛴 것은 일산 신도시예요. 예. 얘가 0.52%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동이 0.29, 또 그다음 분당 3번 평촌 순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퍼센트로 움직이다 보니까 분당이 가구당 평균 가격이 12억 중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일산은 한 6억 8천 정도 요 정도가 이제 평균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상당히 뭐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 이제 이 일기 신도시도 우리가 저렴하게 뭐 임차를 할 수 있는 지역들 또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건데 이제 점점 만만치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최근 지방권도 그렇고 분양시장도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이기 신도시까지. 근데 결국 이곳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정책의 방향대로 자본이 좀 몰리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수위에서는 뭐 이 지역 재정비 과제 문제에 대해서 뭐 이제 중장기 과제다, 뭐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업계에서는 분위기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하면은 사업 속도가 꽤 길거든요. 이 네. 업계에서는 내용들을 보니까 한 평균 한 13년 정도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수위 입장에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고 또 정비 사업 절차를 축소를 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게 행정적으로 이제 보완이 되다 보니까 짧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이 특별법이라는 게 법의 효력이 이제 특정 사람이나 사항 또 특정 지역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분들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특별법이 또 하나의 특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네. 그러면 다른 지역들하고의 그런 뭐 역차별적인 거, 또 다른 그렇겠네요. 구도심 같은 경우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떤 지역들을 발전을 하는데 보통 서울에서도 그렇고 뭐 그 지역들마다 도시에 대한 그 기본 계획들을 세우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데 네. 이런 뭐 공약에서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듯이 그런 뭐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음.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공간적인 부분들, 또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환경이나 기반 시설, 또 경관은 어떻게 할지, 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후 변화라든지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 인허가만 간소화한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은 그 주택 공급을 하는 방식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할 거냐라고 봤을 음. 때 뭐 인구 구조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차질 없이 진행되고 너무 속도를 내는 게 좀 위험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속도는 좀 더디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나 안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뭐 어떤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하면 또 다른 곳들에서 또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음. 업계에서는 뭐 보통 한 13년 정도라고 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새 정부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좀 윤곽이 드러나야 집값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가 뭐 이 집값 상승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방향 자체가 어떤 확실성을 선명하게 그 정책이나 공약 발표를 딱 하는 거는 좋긴 하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완화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위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스텝도 이것도 또 빅스텝을 밟기는 어려운 거예요. 항상 네. 시장 환경이라든지 뭐 거시 환경적인 변수나 뭐 인구 구조나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는 뭐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맞겠지만 뭐 과도하게 뭐 얘기는 지금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과도하게 용적률을 500%를 주겠다. 음. 사업에 대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그 가격의 동향들을 봤을 때 특정 지역에 자본이 몰리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모르겠어요. 저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속도 조절에 대해서 비판을 듣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성급하게 엑셀을 밟는 느낌을 받아서 네. 불안 요인은 역시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잘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집값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안산, 안양 요 지역들 이 GTX 개통 호재에 힘입어 가지고 한동안 수요자들 관심도 많았고 굉장히 집값도 좀 올랐었는데 요즘은 갑자기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GTX가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시속 한 100km 이상, 뭐 최고는 한 200k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 그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주택수가 늘어나면은 더 지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GTX라는 게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교통망은 예측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이 GTX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 교통 체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심리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 큰 기대감 때문에 집값들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청약이라든지 분양 시장 또 매매 시장의 기운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네. 보유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또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도 나올 수 있는 음. 상황이고 또 정책의 방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에 대한 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내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과거에도 이 GTX라는 게 한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뭐 사업이 지연되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그 보통 본인의 주기하고 맞고 또 실거주까지도 생각하셨던 분들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은 본인의 또 생애 주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금매물이라고 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다른 또 투자를 하려고 고려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금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정말 크게 미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또 이 GTX도 그렇고 완공하고 이게 정착이 되고 교통 라인이 잘 깔리기까지는 진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변수나 변화가 있어야만 이 지역에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이런 지역의 매수세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뭐 보통 이제 교통들이 세 가지 그 시기 때 가격이 오른다고 하죠. 뭐 그 발표가 되고 음. 그다음에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요 네.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그 사업의 속도하고 착공되는 그 시기, 뭐 그다음 완공되는 시기 이 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뭐랄까요 뭐 추이는 있을 거로는 보여집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혁신적인 주택 가격이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너무 급등한 가격이 일정하게 좀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뭐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음.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엔 약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워낙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의왕, 안산, 안양 이런 데가 정말 뭐 수억 원 낮은 금액에도 매매가 상사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에 집을 사는 거 지금 이 시점에 괜찮을까요? 저는 주택을 뭐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신다면은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뭐 좀 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통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교통망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몇 억 정도가 낮은 가격으로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뭐 3억에서 네. 심지어 뭐 한 뭐 5억까지도 빠졌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들었는데 뭐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기는 해도 우리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고 주택을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분들이 너무 음. 소위 말하는 그 거품에 가까운 가격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가격이 급매가 나오는 그 시기 또 뭐랄까 뭐 그 다주택자들의 중과를 유예하는 그 시기가 됐다라면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음. 뭐 처음 몇 년 전 가격으로 사실 돌아간다라는 게 정말 부동산이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여진다라면 네. 일정한 이런 급매물이 나올 때 본인의 그 층수라든지 면적하고 좀 맞는다라고 하면은 음. 적정한 금액 안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만 금리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지나친 대출 규모를 키우는 것은 옳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